다음에 75페이지에 9번째 결격사유를 봅니다. 39조 규정에 보면 업무 정지처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21조 규정에 따라서 무슨 신고를 해버렸다? 폐업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업무 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안 된다?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럼 결국 무슨 기간 동안은 결격자다?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 기간 동안은 무슨 사유다? 결격 사유다라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시험 문제로 활용한 적은 없는데 참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출제하시는 분들도. 아마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6개월 받았다 칩시다. 이 사람도 업무 정지 처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무슨 신고 내었다? 폐업 신고 내었다 이 말이지. 이 사람은 폐업 신고 냈다 안 냈다? 안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마 폐업 신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기간 중이다? 정지 기간 중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지금 무슨 기간 중이다? 정지 기간 중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정지 기간 중이면은 뭐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그 과정에 이 사람은 무슨 신고 내었고 폐업 신고 내었고 이 사람은 냈다 안 냈다? 안 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은 무슨 중개업이 돼요? 이것 때문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돼버렸잖아.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무등록 중개업이면 3년짜리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개 업무를 수행해봐요. 폐업 신고 낸 적이 없으니까 등록의 효력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그럼 무등록 상태가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냥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뭘 했다? 업무를 수행했다는 거. 근데 우리 저 뒤에 38조 아까 절대적 등록 취소 규정 있죠? 거기 가면 8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무슨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로 돼 있어. 절대적 등록 취소로. 알겠어요? 이 무등록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업 신고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구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없다? 있는데 알겠어요? 아직까지 이 구별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다룬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걸 제가 곧 설명해 놓은 기다라는 거라. 그럼 시험 문제 낸 적이 없다 가는데 알겠어요? 이게 원래 시험 출제니 딱 이걸 발견하고 원래 내봐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런 게거든. 근데 내용적으로도 중요한데 뭐다? 당연히 중요하잖아. 처벌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니까. 중요한데 출제 한 번도 안 됐다. 중요한데 한 번도 안 됐다. 출제된 바가 없다. 그럼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내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근데 내용적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한 번도 출제된 바도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그 부분을 새로 딱 발견했다 하더라도 출제할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낮아. 내용적으로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한 번도 출제된 바도 없기 때문에 뭐다 그냥 한 번만 읽고 지나가도 됩니다 하는 것들은 뭐다 내용적으로도 별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10번의 결격 사유는 39조 규정에 따라서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누구? 법인의 법인 동그라미 지나놓고 계속 읽어봅니다. 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 표현을 또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그때 당시에 누구이었던 자, 임원이었던 자 동그라미 딱 칩니다. 사원은 항상 생략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사원과 임원은 같은 말이니까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 아닙니까? 그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놨어요. 끝에 자자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임원이었던 자를 가리킨 거야. 언제적 당시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그러세요. 여기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제일 밑에 두 줄 한번 봐봐요. 주의할 점은 걔가 요 갖고 시험 문제 구성한 적이 있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하는 표현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 하는 말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 10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지, 업무정지처분 받을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는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표현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와 업무정지처분 받을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깨달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갑니다. 11번은 이 법의 위반을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300만 원 이상도 중요하지만은, 알겠어요? 벌금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무조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어느 법을 위반해가 받았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받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활용이 됐는데, 그래서 뭐 도로교통법 위반해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사례도 냈고, 집시법 위반해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아도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 법 위반입니다. 이 법 위반. 그런데 이 11번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판례를 또 한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진하게 해놓은 거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50조에 무슨 규정으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양벌 규정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 양벌 규정이라는 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뒤에 가면 또 하겠지만은, 양벌. 명심해요. 이 양쪽 하는 게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이 벌하는 거는 무슨 벌을 말하느냐 하면 형벌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형벌. 그럼 그 양쪽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말해. 알겠어요? 고용인 있죠. 고용인. 그리고 그를 고용한 뭐다?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이 양쪽을 말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고용인이 잘 봐요.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지른 거야.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뭐 3년짜리가 있고 뭐 1년짜리가 있잖아. 이 고용인이 이걸 위반하든 위반하게 되면 이 사람을 형사처벌한다, 합니다. 이 사람이 위반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뭐다?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잖아. 알겠어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징역형 받을 수도 있고 뭐 벌금형 받을 수도 있는데,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뭐다? 형벌을 부과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요 놈이 요걸 위반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요 놈이 요걸 위반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얼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알겠습니까? 이게 양벌 규정이다 말이야. 알겠어요? 벌금형도 형벌이다, 형벌 아니다? 형벌. 이놈도 형벌 받잖아요. 그래서 양벌 가는 기다 말. 명심해야 될 거는 요 놈이 뭐다? 요거나 요거 위반했을 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이놈이 뭐다? 이 형사처벌 이외에 다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위반 있죠? 위반인데 서명 및 날인 안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거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자격정지 사유에 불과하잖아. 그러면 양벌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놈이 뭐다? 요거에 위반했을 때만 양벌 규정 적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어.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3년짜리다, 1년짜리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하는 이 금지행 규정을 위반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거든. 그러면은 그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를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얼마?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지나치나 안 지나치나? 지나치니까 우리 양벌 규정에는 다만 걔가 단서 규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자의 요런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위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단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양벌 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하면은 결국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 게을리했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과실책임을 해서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도 시험 지문 구상할 수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77페이지에 제일 위에 벌금형의 분리선고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그 2천만 원 가는 건 오타예요. 3천만 원으로 고치면 되고 알겠어요. 이게 이제 형법 38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지금 48조가 3년짜리고 49조가 1년짜리인데 이 48조든 49조든 어느 법에 규정된 거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죄잖아요.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죄와 무슨 죄의 경합범,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요 개업공인중개사 분이 부산에서 절도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대구에 와가지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인데, 알겠어요?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야. 그럼 부산에서 저지른 절도죄도 벌금형을 부과해야 되겠고, 대구에서 저지른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해야 되는데,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절도죄에 대한 벌금형은 5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은 200만 원, 합치 보니까 얼마? 700만 원. 그래서 선고할 때 700만 원 벌금형 선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리해서 선고하라는 거야. 아마 형법의 절도죄 규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공인중개사법의 이 규정 위반으로 200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선고해야 이 법의 위반해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는지 구별이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거예요. 분리선고하라 하는 규정을 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게 2014년도에 신설됐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 낼 때 이래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 지문 나오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만 가지면 돼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야. 근데 동시에 저지를 수도 있고 다른 시점에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구별 안 해도 좋아요. 다른 시점에 저지르면 그걸 실제적 경합범 동시에 저지르면 상상적 경합범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경합범의 의미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12번 마지막 결격 사유는 누구 중에 임원 중에 이때까지 봤던 1번부터 11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1번부터 11번까지가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입니까? 그 임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누구도 결격자다. 법인 자체도 결격자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원이 존재하는데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누구도 결격사유가 된다. 법인도 결격사유가 된다. 이런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2가지 결격사유 공부가 다 끝났는데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68페이지로 되돌아가서 알겠어요? 되돌아가서 읽겠습니다. 결격사유에 12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는 사무소 개설 등록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은 등이 될 수 없다 이 소리죠. 그런데 등록관청은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즉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회할 수 있도록 해놨다.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알겠어요. 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누가 될 수 없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거다. 그 말은 중개업의 영위요건, 종사요건, 고용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다. 이런 뜻이죠. 알겠어요. 그러나 고서부터 끝까지 알겠어요. 요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자주 했다는 말이지. 이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알겠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잖아. 그렇죠? 협동조합도 영리법인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원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말이지. A, B, C가 임원이다. 임원이다 하는 말은 뭐다? 사원이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D, E는 임원이다, 임원 아니다? 임원이 아닌 자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임원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사유가 됐다?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그러면 누구도 결격사유다? 법인 자체가 또 결격사유가 되니까 법인의 등록이 왜 되는 거다? 취소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니까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 임원이 아닌 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법인 자체는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우리 법 39조는 임원이 아닌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이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로 만들어놨어. 그것도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니까 2월 이내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를 전제로 글을 쓸 때 임원인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 임원이 아닌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구별해서 그 효과를 판단하셔야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런데 69페이지에 보충학습에 알겠어요. 보충학습에 이제 잔글씨로 쭉 적어 놓은 거는 이때까지 시험 문제 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뭘 적어 놨느냐면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 결격사유를 쭉 적으면서 번호에다가 새까맣게 점칠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1, 7, 8, 9, 10번이었거든. 자, 7판이 아니고 이 교재를 봅니다. 몇 페이지를 가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를 가느냐 하면은, 193페이지를 가봐요. 193페이지를 가봅니다. 이것도 또 제가 또 적어 놨는데, 알겠어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38조 1항에 나오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8가지를 제시하는데 3번 봐봐요. 3번. 그 줄 끊은 거 읽지 말고 알았어요. 무슨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 누가? 지금 절대적 등록 취소잖아. 그럼 누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다라는 소리잖아. 자, 그럼 봐봐요. 칠판 또 봅니다. 논리 구조를 딱 설정해봐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영업하다가 그랬어요. 잘 봐요. 무슨 사유에 해당되마?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그 조문에 따라서 무슨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다 이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줄 끊는 걸 한번 봅시다. 제10조 제1항 몇 호가 빠졌어요? 1호가 빠졌고 뭐 7호, 8호, 9호, 10호가 빠졌어요. 맞죠? 잠깐 봐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다면 1번부터 12번까지가 무슨 사유입니까? 결격사유인데 몇 호가 빠졌다? 1번, 7번, 8번, 9번, 10번이 빠진 거야. 그럼 12가지 중에 몇 개가 빠졌다? 5개가 빠지면 7가지지. 잘 들어요? 7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뭐? 절대적 등록 취소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빠진 거 있잖아. 이 빠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빠졌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실수하면 안 돼요.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시험 지문 내면 뭐 당장 이 신청이고 이 신청하면 오류가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영업 중에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내 가지고 오로 내면은 오류다 오류 아니다. 오류입니다. 알겠어요? 이 신청하셔야 돼. 이걸 오로 내면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하거든. 알겠어요? 이 말이 맞는 거는 몇 가지 경우에 맞는 거다. 7가지 경우에 맞는 거예요. 5가지의 경우에는 저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제위원이 이렇게 이때까지 안 내더라고. 그런데 우리 학원 모의고사 문제 보면 전부 다 이런 애가 오케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오한다 이 말이야. 이 오가 안 돼요. 그럼 출제위원은 어떻게 출제하느냐 하면은 이 단어를 안 쓰고 요 자리에다 뭘 적느냐 하면은 요 7개 중에 1개를 적어 넣어버리. 요 7개 중에 1개를 적어 넣어보면 그럼 100% 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7개 중에 하나를 볼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특히 뭐 적어 넣고 알겠어요? 이랬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렇게 적어 넣어버리. 알겠어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 맞나? 맞기 맞죠? 맞죠? 근데 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결격사유는 1, 7, 8, 9, 12가 7가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요 3번에 나오는 게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된다 하면 이건 100% 오예요. 알겠어요? 그 절대 이렇게 못 낸다고. 알겠어요? 무슨 소리? 그러면 1, 7, 8, 9, 10번이 왜 빠졌느냐? 당연히 빠져야 돼. 내용적으로 또 판단하면 돼요. 외우려고 달려들지 말고. 1번이 뭐였느냐? 미성년 사망이 아니지. 미성년자죠. 그러면 미성년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미성년자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말이 안 돼요. 회춘이 안 된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이 사람은 성년인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7번은 또 뭡니까? 알겠어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이가. 맞죠?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야.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이 사람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을 리가 없잖아.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을 리가 있지. 알겠습니까? 거의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개업 문장을 만들면 안 맞는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지기간 중에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 8번은 뭐예요? 등록 취소 아이가. 등록 취소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랬는데 등록이 취소됐는데 뭘 또 등록 취소할 게 있노?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9번도 내용을 보면 봐.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무슨 신고한 자로서 폐업 신고한 자로서 가잖아.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알겠어요? 그럼 폐업 신고 낸 사람인데 뭘 등록 취소할 게 있노?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10번은 뭐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누구이었던 자? 임원이었던 자잖아. 임원이었던 자잖아. 이 자가 뭐다? 그 법인의 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다는 소리잖아. 이 자가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대상이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 7, 8, 9, 10번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193페이지에 그 절대적 등록의 사유 1번부터 뭐다 8번까지에 3번이 그 첫 번째 줄에 10조 제1항 2호 내지 6호 11호 12호 규정에 의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출판사 어느 교재 보면은 이 3번을 10조 1항 2호 내지 6호 11호 12호 하는 거 없어. 안 적어놓고 그냥 뭐다 3번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느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 말을 떡 적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교재는 이 말을 막 쓰는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함부로 쓰면 된다는데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때문에.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여튼 참 제가 이 실무교육 강의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받는 거다? 등록하기 위해서 받는 거. 또 소속 공인중개사로 뭐 고용신고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는 거죠. 그럼 자격증 따가운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한참 들어가 있는데 강의를 해보면은 전부 다 일이 알고 있어. 일이.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무슨 사유가 되면 결격 사유가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다? 이 말을 쓸 게 아니고 뭐다?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줘야 돼요. 몇 번을 빼고 1, 7, 8, 9, 10번을 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도 합격한다 안 한다? 합격하는 사람 많으니까 뭐다?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 90점도 나오고 95점도 나오는 건데 조금 어렵게 나와가 뭐다? 61점만 나와도 합격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합격하고 나면 61점이나 100점으로 합격하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뭐 전국 수석하면 어디에서 뭐 티코 한 대 주고 그런 절도 있었지만은 요즘엔 그런 거 없어. 알겠어요? 옛날에는 출판사에서 마티즈 한 대씩 주고 그랬다고. 전국 수석하면.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출판사의 뭐 홍보 효과죠. 알겠어요? 물론 그 출판사 책을 사가 합격했는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다시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결격사유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78페이지로 갑니다. 이중등록 금지 등 했는데 아주 간단해요. 제목만 기억해도 됩니다. 1번 이중등록 금지인데 주어가 뭐로 돼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등록관청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종별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이중등록은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사례가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놨어요. 거기에 5번째 줄 끝에 보면 종전의 중개사무소에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폐업신고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의 효력은 소멸됐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무슨 등록이 된다? 이중 등록이 된다. 이런 사례를 한번 낸 적이 있어서 소개해 놓은 거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중 소속도 우리 법은 뭘 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는데 주어가 뭐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돼 있는 거야. 등. 등자 붙고 안 붙고 주어가 다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는 휴업 신고해 놔놓고 다른 사무실에 소속대가 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무슨 소속이다? 이중소속이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도 이중소속은 금지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위반 시 제재를 잘 물어요. 뜻은 너무 쉬워서. 알겠어요? 그래서 왼쪽은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고 오른쪽은 뭐 이중소속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했느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했느냐 뭐 중개보존이 이중소속을 했냐에 따라서 제재를 구별해서 정리하시라라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그나마 다 끝나버렸어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 제고 측면에서.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지금 3번째 돌고 있는데 알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했어. 연말에. 내년 시험에 또 응시해가 이중 자격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공부해봤잖아. 공인중개사법 규정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자격 취득해서 응시원서를 또 낸다 한들 알겠습니까? 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제가 학교 해봤자 실익이 있다 없다? 없어. 알겠어요. 똑같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2번 딴다고 해가 뭐다? 또 뭐 혜택 받고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실익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실익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중 자격 취득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법은 아마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변호사법은 있고 공인중개사법은 없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고 변호사 시험은 상대평가죠.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미 자격증 따가 있는데 또 자격증 시험 치가 또 따봐.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딴다 못 딴다? 못 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평가는 뭐다? 60점만 넣으면 누구나가 다 뭐다? 자격증 취득하는데 내가 10번을 딴들 100번을 딴들 다른 사람들도 다 뭐다? 몇 점만 넘기라. 60점만 넘기라. 다 따는데 지장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네. 실제로 이 상대평가 체제로 들어가면 이중 자격 취득하면 이건 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의 뭐다 자격 취득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 그러면 됐고, 그래서 뒷페이지로 갑니다. 8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4절에 뭐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이 나서 1번에 중개사무소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10줄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돌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 뭐다? 다 머릿속에 뭐 생각나는 게 많아.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라는 것은 무슨 관청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더라? 등록 관청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등록 관청이 어딥니까? 이리 물으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다. 이렇게 답하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사무소의 소재지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상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적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제한을 받잖아. 어떻게 제한을 받아요? 그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다. 다만 이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중개할 수 있도록 해놨을 뿐이지. 그리고 결국 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 지역적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사무소가 대구시 북구에 있으면 대구광역시 거, 부산시 남구에 있으면 부산광역시 거, 업무 지역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뒤에서 중개보수에 관해서도 공부한 적이 있잖아. 중개보수 산출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무소 소재지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으면은, 알았어요? 북구에 있으면은 대구광역시 중개보수조례가 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중개대상물 소재지 중개보수조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중개보수조례가 적용되고 있잖아. 알겠어요? 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는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없앤다? 있어야 된다. 이에 위반하게 되면은 무슨 기준에 미달하게 돼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돼서 무슨 취소 사유가 되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다 공부했던 기억이 살아나죠. 그런데 99년도 3월 31일 이 날짜는 정확하게 안 기억이 돼요. 옛날에 개정된 옛날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중개업자는 사무소를 자기의 중개업에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의 이 단수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회됐기 때문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춘다면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중개업 이외에 다른 영업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 옛날 법에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전용 의무가 있었는데 일부 예외 다른 영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은 그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겸용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시험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지. 뒤에 가면 우리가 겸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이외에 몇 가지를 겸업할 수 있도록 6가지를 겸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분양 대행이다, 컨설팅이다, 프랜차이즈 영업이다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면 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이외에 겸업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뭐? X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무슨 업무의 용도로 함께 사용해도 된다. 겸업 업무의 용도로 함께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용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다음 양갈로 1번의 중개사무소의 설치 원칙은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법조문이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몇 개만 둘 수 있다. 한 개만 둘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 대부분 판례가 이제 2개가 연달아 소개되고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은 아시죠? 자, 잘 봐요. 일단 이 생각부터 가져.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사무소를 설치했나 안 했나를 뭐다 판단할 수 있어야 단속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중사무소를 설치했나 안 했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알겠어요? 그 시커멓게 줄 거는 겁니다.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 즉 이중사무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도 뭐 포함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록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 하는 말은 뭔 소리냐?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등록 기준 공부할 때 이거 읽었는 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요 공부했잖아. 근데 그 건축물 대장은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이라도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고 또 사무소를 확보할 것 할 때 확보의 의미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뭐 사용권만 확보해도 된다. 이렇게 등록 기준을 공부했다. 그 등록 기준에 부합되는 사무소만을 중개사무소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설치가 금지되는 사무소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뜻다방을 규제하기 위해서. 뜻다방을 이중사무소 설치 혐의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뜻다방 업자들은 뭐다? 무젓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뜻다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 등록 기준에 부합되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이중사무소로 처벌이 가능하거든. 그런데 판례가 이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은 81페이지로 가봐요. 81페이지로 가보면은 아시죠? 8번째 줄에 가면 또 다른 뜻다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형 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놓고 주위에 간이의자 6개가 놓여있긴 하였으나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뜻다방 경우에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런 판례가 또 나와버렸어요. 1년 차간에. 알겠어요? 그러면 2004년도 앞에 판례는 알겠어요? 도명 천막 설치 운영한 뜻다방 업자인데 그 도명 천막의 외관이 왜 되냐면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치기가 갖추어져 있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도명 천막은 중개사무소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에 해당한다. 그가 이 뜻다방 업자를 처벌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2005년도 판례는 대형 파라솔 뜻다방 업자는
중개사무소로 볼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사무소로 처벌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런 엇갈리는 판례가 나와버렸어. 두 떴다방 판례에 대해서. 그래서 알겠어요. 제일 밑에 줄 봐봐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을 신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도 있고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도 있고 이렇게 돼버린 게다. 알겠습니까? 결국 우리 대법원의 시각은 이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대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중개사무소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사무직기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뭐다? 중개사무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파라솔은 그렇지 뭐하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저 밑에 양갈로 2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예외라고 돼 있죠. 그 예외는 1등록 1사무소 원칙의 예외다라는 거지. 즉 이중사무소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누구한테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만. 무슨 사무소 형태로? 분사무소 형태로. 그래서 분사무소는 누구만이 둘 수 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어디에다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여기 관할구역 하는 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알겠어요. 밑에 보충학습 한번 읽어봐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지. 지역농협부터 자산관리공사까지. 그것도 법인 형태로 중개업을 하잖아. 그럼 이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우리 시행령에서 보면 특수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분사무소의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 다만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요건 중 무슨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자 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 적용한다.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책임자 요건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틀려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 OX다.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 뭐? X예요. 설치 요건 중에 한 가지 무슨 요건만 적용 안 한다? 책임자 요건만 적용 안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뒷페이지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1번부터 뭐 5번까지로 정리가 되는데 1번 봐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별로입니다. 특광도별로 하는 말과 시군구별로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알겠습니까? 2번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그런 책임자 요건이 있는데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돼 있죠?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3번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점도 안 받고 가야 됩니다. 요점도. 이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입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어야 되잖아. A가 책임자야. 그럼 B는 책임자다 아니다? 아니지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알겠어요? 옛날에 이런 질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1인만으로도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OX. O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면 이 사람이 자격증 갖고 있으면 이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책임자다 아니다?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실무교육 대상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지만은 현재 법령에 따르면 이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기 전에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실무교육 대상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옛날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사람은 실무교육 대상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돼가 지금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사람도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대상자다 하는 거.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 다음 4번에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어떻게 설정?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는 말은 어디에다 보탠다라는 거죠. 정액한다라는 거죠. 어디에다 정액한다? 주된 사무소에. 알겠어요? 주된 사무소에 얼마 이상 설정되어 있는데 2억 원 이상. 5번에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서 공부했던 사무소 확보 기준하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까? 분사무소도 중개사무소도 아니다. 중개사무소다. 자, 그러면 됐고, 그래서 보충학습도 뭐다? 한번 봅시다. 2와 관련해서 한번 봐봐요. 3과 관련, 4와 관련은 이미 설명 다 했고, 2와 관련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라는 거기죠. 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반드시 책임자를 두어야 하나 분사무소 인원에 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으므로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1인만으로도 분사무소 개설이 아까 가능하다 그랬고 국토교통부 입장에 따르면 중개법인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임원은 동일한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고 한다 없다고 한다? 없다고 한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게 분사무소 아닙니까? 그럼 주사무소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 주사무소에 임원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 임원은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도 있고 중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도 있을 건데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겸하는 것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중 등록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이중 등록으로. 자, 그 다음 됐고, 양갈로 2번으로 갑니다. 분사무소 설치 절차인데 신고사항이잖아? 신고 서류를 어디다가 제출한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는 경우가 그렇죠. 그 다음 83번에 이제 제출하는 서류 봐봐요. 제출하는 서류, 제출하는 서류, 제출하는 서류, 제출하는 서류. 또 책을 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보죠. 자, 칠판 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제출하는 서류. 제가 유도할 테니까, 그래서 판단해요. 자, 분사무소는 누구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내야 된다, 안 낸다? 내야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현재는 법에 무슨 규정이 있어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록관청이 스스로 확인한다. 확인한다. 이럴 것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낸다 안 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던 거였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했잖아. 그러면 그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내야 한다, 안 낸다? 내야 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는 겁니다. 왜 안 낸다? 가만 대충 떠올려야지요. 뭔가 있긴 있는데, 알긴 알겠는데, 입이 안 떨어지지. 그 책을 더 읽어서 그런 거예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낸다 안 낸다라는 소리라. 그 다음에 그 분사무소 책임자는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이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 확인서 사본 내야 한다 안 낸다?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지? 근데 낸다. 여기 이제 문제가 또.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말이 안 붙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3번에 보면 83페이지 3번에 보면은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으로 돼 있지? 그러면 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지? 이게 법조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말이 없어. 근데 몇 페이지로 간다? 몇 페이지로 간다? 60페이지로 가요. 이게 법을 개정하면서 실수한 부분이라. 6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방갈로 3번 있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잖아, 지금. 그렇죠? 거기에 보면 실무교육 서류 확인증 사본 간데 관로가 있잖아. 관로가 뭐예요?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여기 2016년도 12월 30일에 여기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수도 있고 뭐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럼 조치한 경우라면은 안 내도 되고 조치 안 했으면 뭐다? 내야 되는 거잖아. 여기는 개정했어. 등록 신청 시에 제출 서류는 여기 딱 개정했어. 그런데 지금 83페이지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제출하는 서류 규정 있잖아. 여기에는 그걸 집어넣었다 안 집어넣었다? 안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도 집어넣어야 된다 안 집어넣는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이치적으로. 알겠습니까? 그쪽 좀 등록 신청 시에 구비 서류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에만 집어넣고 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제출 서류에 관한 규정에는 집어넣었다 안 집어넣었다? 안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실수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전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사본은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분사무소 설치 시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법이 실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돼 있는데 당연히 내야 되죠. 얼마 이상을 추가로 설정했음을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보정설정 증명서류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해야 되잖아. 그러면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내야 한다, 내야 내야 된다. 자, 칠판 봅니다.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하는데 이 서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임대차 계약 체결 하잖아.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내야 한다,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아무 건물에나 확보하면 안 되잖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내야 한다, 그럼 건축물 대장을 내야 한다, 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건축물 대장을 낸다, 안 내요. 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등록관청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어떻게 한다?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낸다, 안 낸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뭐만 내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내면 된다. 이 소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구비서류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비서류를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왼쪽 페이지에서 공부했으면 그 요건을 활용해가 구비서류를 여러분 스스로가 머리로 끄집어내 보는 연습을 하면 되지. 요건 따로 기억하고 구비서류 따로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힘들어지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방갈로 2번 83페이지에 방갈로 2번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당연히 신고 필정 교부하는 건 상식적인 절차인데 그 신고 필정 교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해 줘라?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라 라는 거잖아. 왜 통보합니까?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신고를 어디다가 했으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알겠습니까? 제가 또 여기서 요 이야기까지 할게요. 아까 저 위에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가는 거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다? 그 문장이 법을 개정하면서 실수로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걸 실수로 또 법이 빠졌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알겠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법이 잘못됐다 하는 것도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지금도 봐봐요. 방갈로 2번에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거잖아.
예정하는 말 쓰면 되나 안 되나? 이미 분사무소 설치되어 있는데 뭐 설치 예정 지역이야. 알겠습니까? 맞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방갈로 3번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월별로 집계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에는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지만 지금 보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에 들어간다 논다? 들어간다라는 소리잖아요. 양갈로 3번 신고필증의 재교부, 아까 등록증의 재교부 공부했듯이 신고필증의 재교부도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규정은 신고필증 재교부에도 준용한다 난다? 한다. 그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도 신고필증 재교부 사유 맞고 그 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재교부 사유다라는 거죠. 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한번 이야기해봐요. 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 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 분사무소. 책임자가 바뀌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책임자가 바뀌어 봐봐요. 알겠어요? 그러면 기재사항이 책임자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 그럼 책임자가 바뀌었으면은 뭐 다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뭐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하면 된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뒷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양식은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85페이지의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알겠어요? 쉬었다 합시다.